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업계 빅3가 본격적인 자구안 실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으로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계 빅3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설비 20%, 인력 30% 이상을 감축해 총 10조 3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수주량이 과거의 50에서 85%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아래 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천 가능 여부입니다. 이들 3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자구 계획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일정을 세워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채권은행은 자구계획 이행 점검 전담팀을 만들어 각 기업 상황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자구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으로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3사 노조가 사업 재편과 감원에 반발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 파업 가능성을 키우면서 노사 갈등에 따른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자구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채권단,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 부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단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조조정이 좌초하지 않도록 노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구안에 포함된 부동산 등 주요 자산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획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대리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알파돔시티 사옥에서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희망퇴직 설명회는 벌써 세 번째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800명, 올해 초 6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희망퇴직이 앞선 두 차례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1년여에 걸쳐 2천여 명이 퇴직하게 될 전망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숨진 50대 요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다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30년 경력의 중식 요리사 박모 씨는 2014년 24시간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심야 시간대 주방을 도맡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넉 달 뒤 근무 도중 피곤함을 호소하며 식당 한켠에 누웠던 박 씨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주방에서 보낸 시간은 일주일 평균 80시간에 달했지만 실제 일한 것은 하루 대여섯 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비교적 단순 업무의 반복이었고 휴식 시간도 충분히 있어서 육체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오래 일했고 주변과 갈등도 없었던 만큼 적응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의 재판에선 흡연 습관이나 쉰을 넘는 나이 등 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됐는데 이처럼 다른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질환과의 보다 명확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이렇게 근로 중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으로 인한 질병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전직 광부가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법원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광 생활을 폐렴의 원인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80대 이모 씨는 1965년부터 10년, 또 1990년부터 1년간 탄광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탄광 생활 끝에 이 씨는 진폐증을 앓게 됐고 2년 전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데다 80대의 고령인 이 씨가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탄광 생활로 얻은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20여 년간 탄광 근무로 진폐증을 앓게 된 또 다른 이모 씨는 간암으로 숨을 거뒀는데 2010년 대법원은 진폐증으로 이 씨의 면역력이 약해져 간암이 빠르게 악화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 같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남성 고용률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남성 고용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확대된 후 올해 들어서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6%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고용률 부진은 조선과 해운업의 불황,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분야 취업 부진이 심화한 데다 과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도소매업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청주 푸드트럭 1호점이 연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과제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앞마당에 지난달 문을 연 푸드트럭 1호점입니다. 커피와 과일 주스, 간단한 스낵을 사려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적게는 하루 60명부터 많으면 100여 명까지 손님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장사도 안 되고 주말에도 못 나가면 매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매출도 되게 좋고. 하지만 청주 푸드트럭의 앞길이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트럭이지만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사업소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영업이 어렵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불법 노점상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주변에 상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게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권들하고 이제 마찰이 좀 있지 않을까.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 장소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식이 교묘해지자 이들을 잡는 사람들도 더 열심히 뛰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잡는 사람들 정선미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양교 씨가 네.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요? 예.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개그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기, 지연 인출제 등이 도입되면서 피해는 점점 줄고 있지만 뿌리 뽑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실제 피해자를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여성 이모 씨. 지난달 말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범죄,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때 보안 등급이 낮아지니까 제 계좌에서 모든 돈을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사기범에게 건네준 이 씨. 전화상으로 계속 금융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만한 그런 팁이라든지 정보들을 주면서 좀 믿을 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검찰 사칭을 넘어 직접 찾아가 현금을 가로채거나 대출 사기로 접근하는 등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꼬리가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팀장님 어느 조직 체포하러 가시나요? 대부 총장을 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걸 인출책들한테 넘겨주는 국내 그 총책을 검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퀵서비스 사무실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한 거야.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통장 200여 개를 인출 담당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쪽이든 한국 쪽이든 조직원들 계속 검거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금융당국과 경찰, 시민단체는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피싱 등 불법 금융을 하는 범죄자들한테 국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감시를 하고 제보를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수원의 한 노인회관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교육을 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도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이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금융피해가 의심되면 전화하는 곳 1332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곳에 걸려오는 하루 전화 건수는 평균 600여 건. 5건 중 1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사금융 및 서민금융 지원 안내센터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기에 당한 피해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전화로 대출해주겠다는 권유성 전화를 받고 진행을 하신 거죠? 예, 그거는 다 사기가 맞고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에 대한 피해금에 대해서는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처리와 또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따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기범 체포와 예방교육, 재빠른 사후 대처,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화제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박송희 아나운서 혹시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거나 몸이 축 처지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주제 혹시 무속인인가요? 오늘 아침에 알람 맞춰놨는데도요. 진짜 일어나기 싫어서 한 5번째 일어나고요. 손에도 힘이 없어서 커피를 사자마자 떨겨가지고 아주 물바다를 만들었어요, 오늘. 네, 제가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단 박송희 아나운서한테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던 분들도 이거 오늘 아침에 내 얘긴데 하고 순간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직장인만 걸린다는 불가사의한 병. 일요일 저녁부터 엄습해오기 시작해서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불치병. 오늘의 핫키워드, 피곤하니까 월요일이다. 바로 월요병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도 월요병 앓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약간 네,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마 났네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또 금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으로 체감하는 직장인들의 한 주는 길고 길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 같은데 대체 월요일 왜 이렇게 피곤하고 또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하는 휴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보통 주말에는 주중보다 푹 자고 늦게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주말 동안의 늦잠이 수면과 생체 리듬을 바꾼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푹 잠을 잤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늦잠을 자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는 거죠. 평일 내내 고생했는데 휴일에도 일찍 일어나는 건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주말에 잠을 몰아자는 습관은 월요병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하니까요. 주말이라도 너무 늦게까지 자는 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잠자는 시간이 계속 바뀌면 뇌가 혼란을 느껴서 건강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은근히 시작이 되고요.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업무 생각 때문에 푹 잘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머리가 왠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이게 바로 월요병 증상이 맞죠?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월요병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월요일 근무 중에 실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 중에 가장 적은 수치로요. 월요일이 제일 비생산적인 날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렇게 실제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뜨린다면 정말 월요병도 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이니까 치료도 가능한 걸까요? 네, 인터넷 질문 코너나 게시판에 보면 월요병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지 저희가 전문가에게 문의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특별히 월요병이란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월요병이란 월요일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어떤 생체 리듬이 깨진 후에 이 바뀐 생체 리듬이 원래의 리듬으로 이렇게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월요병이라고 부르지만 주말을 보내고 업무 복귀를 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 적응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월요병 자체가 치료해야 할 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월요병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심해지면 정말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월요병 때문에 생긴 긴장감이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증후군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수면장애라든지 무기력감 같은 이런 증상들이 월요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일 계속되면서 2주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업무 기능의 저하가 계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과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진단 혹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일반적인 월요병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증상이 심각해지면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119 구급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요일에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15.4%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조사에 따르면 월요일 두통 빈도 확률은 22.8%라고 하는데요. 두통의 원인은 일터로 돌아와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요일의 두통 빈도 확률은 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보다 월요일에 두통을 느끼는 사람이 5배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월요병과 두통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는 조사라고 봐야겠죠. 네, 월요일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만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장인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업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네, 한 영국의 자료에 따르면요. 직장인들은 월요일에 출근해서 아침 내내 웃지 않다가 평균적으로 11시 16분쯤에 처음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요일 오전이 지나야 겨우 다시 업무에 적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혹시 네. 서서히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주 찾아오는 월요병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에 한 뉴스에서요. 월요병이 너무 심한 경우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월요일 업무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뉴스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이 당시 직장인들이 1년 내내 일하면 월요병도 없고
휴가 휴일증도 없고 참 좋겠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요일에 출근하는 걸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보고 일요일에 근무를 함으로써 일요일을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이 경우 월요병 증상이 덜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휴일에도 업무에 얽매인다는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월요병 극복 방법 1위로 TV 시청을 꼽았는데요. 흥미진진한 월화 드라마의 열혈 시청자가 된다면 기다리는 재미에 월요병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드라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금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특효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쯤 되면 사회적인 질병이라고 봐야 하는 거는 아닐까요? 네, 이 월요병의 완치약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1년 동안 사직서 검색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직서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요일은 다름 아닌 월요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해드렸던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월요일 오전에 나쁜 컨디션으로 출근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오후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서 주 4.5일제가 된 거죠. 실제로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복지제도 또한 이 4.5일 근무제라고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피곤해서 앉아있기보다는 아예 늦게 출근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월요일 스트레스가 정말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좋은 제도 가진 회사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바로 브랜딩 컨설팅 업체 메타 브랜딩인데요. 이 회사의 전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 바로 영화관으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월요 시네마 제도인데요. 조조 영화를 보는 게 한 주의 첫 업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한 직원이 월요일에는 출근하기 싫다는 의견을 내면서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지고 직원들 간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졌다고 하네요. 네, 월요일 아침에 조조 영화라 정말 부러운데요. 물론 월요병을 위한 제도들이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직원들의 월요병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능한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작은 투자를 통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월요일도 끝나갑니다. 월요병에는 수면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저희 방송 보시고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월요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